자, 이번 강좌에서는 유닉스 시스템의 환경 정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정보는 앞서 설명했던 사용자나 그룹 정보와 같이 유닉스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제반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의 정리와 함께 환경 정보에 대한 내용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닉스나 리눅스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로그인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설명이 됐었고요. 이 로그인 과정을 위해서는 사용자는 자신에게 발급된 사용자 계정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유닉스 시스템의 로그인 프로세스는 입력된 사용자 계정을 기준으로 해서 etc 디렉터리 밑에 있는 패스워드 파일을 참조하게 되고요. 패스워드 파일에서 입력된 사용자 계정이 존재하게 된다면 그 후에는 다시 입력된 패스워드의 일치 여부를 검사하게 됩니다. 만일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패스워드가 일치하지 않게 된다면 로그인 과정은 실패하게 되고요. 다시 사용자 계정과 패스워드의 재입력을 요구받게 됩니다. 인증이 통과되면 패스워드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사용자 아이디, 기본 그룹 아이디, 홈 디렉토리, 그리고 로그인 쉘을 참조해서 사용자 환경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닉스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용자가 등록이 되어야 하고요. 사용자 등록 과정을 통해서 etc 디렉토리 밑에 있는 패스워드 파일에 로그인 쉘에 참조되는 사용자 정보가 정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등록 시에는 사용자가 소속된 기본 그룹을 네 번째 필드에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등록 이전에 역시 그룹 정보에 대한 등록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그룹에 대한 부분, 사용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로그인, 인증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서 설명됐던 내용들이었고요. 자, 이번 강좌에서 설명할 그 환경 정보는 인증이 이루어진 그 이후에 로그인 쉘과 연관된 기능과 그 로그인 쉘의 수행 환경에 대한 내용을 의미하게 됩니다. 원격 접속이나 로컬 접속을 통해서 사용자 인증을 통과한 사용자는 유닉스 시스템에 입출력할 수 있는 터미널을 갖게 되고요. 로그인 쉘이 이 터미널에서 수행이 돼서 사용자의 명령을 입력을 받고 입력된 명령을 파싱을 해서 지정된 디렉토리를 검색을 하고요. 그 디렉토리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인지, 접근 권한은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능이 부합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실행 대상의 프로그램으로 전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동작은 반복되게 됩니다. 쉘은 입력된 문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쉘의 특수 문자나 인용 부호에 대한 처리를 하게 되고요. 명령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입출력 재지정이나 파이프, 백그라운드와 관련된 처리를 지원하게 됩니다. 방금 언급한 특수 문자, 인용 부호, 입출력 재지정, 파이프와 같은 용어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이번 3장의 마지막 강좌인 환경정보에 대한 내용의 어떤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다음 장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과정을 거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쉘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번 강좌를 마지막으로 이제 유닉스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어떤 정보들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번 강좌에서는 이제 환경 정보라는 설명을 하게 되고요. 이 환경 정보는 사실은 쉘의 기능에 어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 이후에 터미널에는 로그인 쉘이 수행이 되게 되고요. 이 로그인 쉘을 통해서 사용자는 유닉스 시스템을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러한 측면으로 유닉스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로그인 쉘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명령들,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명령들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쉘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쉘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이해하는 것, 자, 이것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환경 정보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5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구문 분석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쉘은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을 구문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입력된 명령을 스페이스나 탭키에 의해서 구분된 단위로 일단은 분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입력된 문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쉘은 특수 문자를 일반 문자와 다른 사전에 정의된 문자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수 문자를 입력을 하는 경우에는 이 특수 문자 자체의 문자 값으로 인식을 하지 않고 사전에 정의된 문자로 인식을 해서 그렇게 구문 분석을 변환을 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 특수 문자는 사전에 정의된 기능대로 수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문자로 수행이 돼야 될 필요성도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인용 보호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특수 문자의 사전 정의된 기능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구문 분석이라는 요 내용에서는 특수 문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 특수 문자의 사전에 정의된 기능을 제거하는 인용 보호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인지, 자, 그 측면으로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쉘이 구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특수하게 생각하는 문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문자들의 사전에 정의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테이블에는 특수 문자에 대해서 나열을 해놨고요. 먼저 보이는 이 3개의 특수 문자는 디렉토리와 관련된 사전에 정의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 디렉토리, 현재 디렉토리, 상위 디렉토리를 지칭하는 특수 문자들이 되겠고요. 쉘한테 지금 보여지는 대로의 어떤 문자 값이 아니라 이 우측에 있는 의미대로 구문을 분석하도록 쉘에게 사전에 정의된 문자로 인식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와일드카드와 관련해서 2개의 문자가 있는데 문자열에 대한 와일드카드고요. 한 문자에 대한 와일드카드로 사용이 되는 특수 문자입니다. 그리고 쉘 명령의 구분자 역할을 하게 하고요. 쉘 변수로 인식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샵 뒤에 나오는 내용은 쉘이 어떤 명령으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 처리를 하게 하는 그러한 특수 문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 백그라운드 작업으로 인식을 하게 하거나 파이프, 입력에 대한 재지정, 출력에 대한 재지정. 앞으로 우리가 이 구문 분석 외에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파이프라는 기능, 입출력 재지정이라는 기능, 백그라운드로 명령을 처리하게 하는 기능. 앞으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게 될 기능들인데,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사전에 정의된 특수 문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눈에 좀 익혀두고요. 그 뒤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특수 문자들이 사전에 정의된 대로 쉘한테 구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용이 되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특수 문자의 기능이 꺼져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의 문자로 쉘이 인식을 해야 되는 그러할 필요성이 있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뭔가 쉘과의 약속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용 보호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이 인용 보호가 사용이 되기 전까지는 요 좌측에 보여지는 문자들은 보여지는 대로의 어떤 문자가 아니라 사전에 정의된 요러한 의미를 갖게 되는, 그래서 쉘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그런 측면으로 사용이 돼야 되고, 그렇지만 인용 보호와 함께 사용이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의됐던 기능은 제거가 되고 보여지는 대로의 어떤 문자 값을 갖게 되는, 자, 그럴 때 사용이 되는 게 인용 보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수 문자는 일단 살펴봤으니까 이 보여지는 특수 문자의 기능이 인용 보호와 함께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경우에 그 기능이 제거가 되는지 이제 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용 보호는 크게 4가지로 나눠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단일 인용 보호인데요. 작은 따옴표로 둘러싸인 특수 문자는 사전에 정의된 기능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단일 인용 보호를 통해서 특수 문자의 사전 정의된 기능을 제거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중 인용 보호인데요. 큰 따옴표로 특수 문자가 둘러싸이게 되면 역시
사전에 정의됐던 기능이 제거가 되는데 단일 인용 부호와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에 보이는 이 세 개의 특수 문자는 예외적으로 그냥 그대로 특수 문자로 사용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차이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백슬래시 다음에 나오는 특수 문자는 사전에 정의됐던 기능이 제거가 된다. 이런 경우는 어떤 둘러싸이는 그런 문자열이 아니라 백슬래시 바로 다음에 나오는 특수 문자에 대해서는 그냥 문자대로 인식이 되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역인용 부호인데 이 역인용 부호로 둘러싸인 문자열이 만약에 문자열 자체가 명령어였었다면 이런 경우에는 명령어로 그냥 인식이 되게 한다. 이렇게 네 가지로 인용 부호를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정의된 이 특수 문자의 기능을 왜 인용 부호를 통해서 제거를 해야 되느냐? 자, 이 사례는 본문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파일 시스템에 이러한 파일이 있었다. asterisk.doc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어 있는데 이 파일을 지우고 싶다. 근데 확장자가 .doc 파일 외에도 몇 가지의 .doc의 확장자를 갖는 파일이 있었다. 자, 그렇다면 이 asterisk.doc를 지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아직 파일을 삭제하는 명령은 배우진 않았지만 그러한 명령이 있다고 할 때 그 명령과 함께 당연히 지워야 될 파일명을 그 명령어와 함께 제공을 해줘야 될 텐데 우리는 지금 이 파일을 지우고 싶은 것이죠. asterisk.doc라는 파일을 제거하는 명령과 함께 사용을 했다면 이 asterisk는 특수 문자로 쉘이 인식을 하게 돼서 문자열 와일드 카드죠. 그래서 이 파일 외에도 확장자가 .doc인 모든 해당되는 그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다 한꺼번에 삭제를 하게 되죠. 자,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의도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죠. asterisk.doc라는 파일만을 지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자가 특수 문자로 인식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지금 설명된 인용 부호 중에서 해당되는 것을 통해서 이 asterisk의 기능을 특수 문자의 기능을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인용 부호가 사용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신 분들이라면 특수 문자가 필요도 하지만 인용 부호도 필요하다. 이런 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을 통해서 이 인용 부호의 사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과 함께 인용 부호가 어떻게 특수 문자에 정의된 사전 기능을 제거하는지 실습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디렉토리에 무엇이 있는지 ls라는 명령으로 살펴봤습니다. 도스의 dir과 같은 기능이라고 했는데 현재 이 디렉토리에는 파일이 하나도 없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습을 위해서 파일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touch라는 명령을 통해서 파일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b.doc. 자, 다시 ls를 해봤는데, 자, a.doc, b.doc라는 파일이 생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명령이기 때문에 touch라는 명령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죠. 뒤에서 다른 과정의 강좌 중에서 나오게 될 거고요. touch라는 명령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인자로 입력된 파일이 해당되는 디렉토리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파일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이제 0바이트짜리이고요. 0바이트의 인자로 입력된 파일을 생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 기능은 무엇이 있냐면, 만약에 인자로 준 파일이 존재한다면, 마지막으로 접근했던 이 시간을 이 터치가 수행된 시간으로 변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touch라는 명령을 통해서 asterisk.doc라는 파일을 사실은 생성을 하고 싶은 건데,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된다면 asterisk.doc라는 파일이 없다면 0바이트짜리지만 만들어라. 나는 이렇게 의도를 했지만 사실은 쉘이 생각하기에는 이 asterisk는 특수 문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능을 갖냐면 문자의 와일드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자가 와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서 .doc라는 파일이 온다면 터치를 해라. 자, 이런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파일을 만들어라는 것이 아니라
A.doc와 B.doc가 해당이 되는 것이죠. 즉 A.doc와 B.doc라는 파일에 터치를 해라. 그 얘기 뭐냐면 존재하고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접근했던 시간을 변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는 07시 18분으로 돼 있었지만 다시 LS를 해보면 07시 19분으로 바뀌어 있네요. 요 최근에 사용했던 터치 명령이 수행됐던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터치라는 명령을 통해서 asterisk.doc라는 파일이 생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 설명한 것처럼 요 모든 파일에 대해서 확장자는 .doc인 모든 파일의 접근 시간만을 변경을 하는 이렇게 명령이 동작이 된 것이죠. 자, 우리는 사실은 본문에서는 asterisk.doc라는 파일을 삭제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인용부호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는데 본문의 내용과 함께 맞춰 본다면 일단 좀 만들어 놔야 되겠죠. 자, 그러면 asterisk.doc라고 그냥 쓰면 역시 똑같은 접근했던 시간만을 변경을 할 거고요. 이 asterisk.doc 파일이 만들어져야 된다면 특수문자를 사용을 해서 만들어야 되겠네요. 싱글 인용 부호를 먼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글 인용 부호와 함께 둘러싸인 asterisk.doc, 이때 이 아스테리크는 특수문자로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 기능이 제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LS를 해보면 이렇게 파일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A나 B.doc와 같이 0바이트짜리의 파일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터치 명령은 모든 확장자가 .doc인 모든 파일에 대해서 터치를 해라, 이것이 아니라 asterisk.doc 파일이 있느냐 없다면 생성을 해라, 이렇게 수행이 된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 지금 이제 우리가 실습 환경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doc라는 파일이 3개가 있는데 asterisk.doc라는 파일을 지우고 싶다. 자, 이런 경우에 rm이라는 명령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파일을 삭제하는 명령인데 일단은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 asterisk.doc를 이렇게 쓰고 엔터를 치게 된다면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이 특수 문자는 문자열 와일드카드로 적용이 돼서 확장자가 .doc인 모든 파일을 지워라,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엔터를 치면 요 asterisk.doc 파일만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확장자가 .doc인 모든 파일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명령을 입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인용 부호를 통해서 특수 기능을 제거하는, 그래서 LS를 하면 A.doc와 B.doc는 그대로 존재를 하는 이런 상황을 연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인용부호가 싱글 인용부호 외에도 더 있었죠. 똑같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를 통해서 다시 asterisk.doc 만들 건데 이번에는 다른 인용부호를 통해서 엔터를 치면 파일이 생겼죠. 삭제를 하고 싶다. 이 아스테리크의 문자열에 해당되는 특수 사전에 정의된 기능을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용부호로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한다면 역시 지워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인용부호가 다시 한번 좀 뒤에 있는 걸 좀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일 인용부호에 대해서 설명을 받고요. 이중 인용부호를 통해서 지금 또다시 asterisk.doc라는 파일 생성을 했고 삭제를 하는 그런 과정을 살펴봤고, 백슬래시에 대한 기능을 좀 살펴보기로 하죠. 바로 다음에 나오는 문자열의 사전 정의를 제거한다고 했는데, 자, 다시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백스페이스 바로 다음에 나오는 특수 문자를 사전 정의 기능을 제거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아스테리크라는 보여주는 문자대로 인식이 되겠죠. 그래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파일이 생겼을 것이고요. 삭제를 하고 싶다. 자, 엔터 치면 문제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백스페이스 인용부호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하면 모든 확장자가 .doc인 모든 파일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asterisk.doc라는 이름 그대로의 파일이 지워지게 되는 거고요. 자, 파일이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크게 세 가지의 인용부호의 활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해당되는 케이스에 맞게 여러분들이 특수 문자의 기능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습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실습에서는 단일 인용부호, 이중 인용부호, 백슬래시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사용되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자, 이번에는 역인용부호를 중심으로 해서 단일 인용부호, 이중 인용부호, 백슬래시와 관련된 미묘한 차이점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인용부호는 둘러싸인 문자열을 명령어로 인식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진짜 그렇게 되는지 살펴보면서 나머지 3개의 인용부호에 대한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면 역인용부호의 문자값과 단일 인용부호의 문자값이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데, 역인용부호는 키보드의 좌측 상단에 있는 값이죠. ESC 키가 바로 밑에 있는 그 문자값을 의미합니다. 단일 인용부호와 헷갈리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자,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죠. 먼저 date라는 명령을 하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date는 현재의 날짜와 시간을 출력하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쉘에게 입력된 date는 해당되는 date라는 실행 명령이 디렉토리에 있는지,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인지, 접근 권한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체크된 뒤에 실행이 돼서 그 출력 결과가 화면에 이렇게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알아보죠. echo라는 명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cho는 우측에 같이 입력되는 인자를 그냥 그대로 화면에 echo하는, 말 그대로 echo를 해주는, 출력을 해주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인자로 들어온 값을 출력을 해주는, 자, 어떤 값이어도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나열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해당되는 인자로 주어진 값을 그대로 출력을 하는 그러한 기능인데, 이 echo와 함께 date라는 명령을 쉘에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쉘은 구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echo라는 명령이 들어온 것을 보고 이 echo가 해당되는 디렉토리에 있는지, 실행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date라는 부분, 스페이스와 함께 떨어져 있는 이 date라는 값을 구문 분석하는 과정에서 date를 명령어로 인식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dat라는 스트링으로 인식을 할 것이냐, 이런 구문 분석 과정을 거쳐줘야 될 텐데요. 자, 엔터를 쳐보면 어떻게 분석이 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date를 명령어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단순한 스트링의 인자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date를 명령어로 인식을 시키게 하고 싶다. 자, 그렇다면 그냥은 안 되는 것이죠. 뭔가 쉘한테 약속된 어떤 뭔가의 값을 줘야 되는데,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역인용부호는 둘러싸인 문자열을 명령어로 인식하게 한다라고 구문 분석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echo와 함께 date를 역인용부호로 둘러싸서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자, 이렇게 아까와는 좀 다르죠? echo한테 인자를 주는데 무엇을 줬냐면 date라는 스트링을 준 것이 아니라 date의 실행 결과를 echo의 인자로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자, 여기서 역인용부호는 둘러싸인 문자열을 명령어로 인식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념이 무엇인지 이해가 됐을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echo라는 명령을 단일 인용부호와 함께 date라는 실행 역인용부호 함께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인용부호를 입력을 하고요. 오늘의 날짜는 하고 그냥 date가 아니라 역인용부호로 감싸서 date를 실행을 해주고, 이렇게 단일 인용부호를 입니다. 단일 인용부호를 감쌌습니다. 엔터를 치게 된다면 요 date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금 우리의 관점은 이 부분이죠. 그냥 date가 아니라 역인용부호를 통해서 감쌌는데, 요 단일 인용부호 안에서 얘가 명령어의 실행 결과를 인식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date를 지킬 것이냐. 자, 엔터를 쳐보면 그냥 문자값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단일 인용부호는
작은 따옴표로 둘러싸인 문자는 특수 문자의 사전 정의를 모두 제거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역인용 보호가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사전에 정의된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문자로 인식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냥 보여지는 대로 출력이 된 것입니다. 자, 이때 이 단일 인용 보호와 이중 인용 보호의 차이점. 이중 인용 보호는 큰 따옴표로 둘러싸인 문자 안에 있는 특수 문자는 사전 정의 기능이 제거된다. 단일 인용 보호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단 달러나 백스페이스나 역인용 보호는 예외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거 오늘의 날짜는 데이트입니다가 화면에 출력이 될 때 데이트가 실행 결과로 화면에 출력이 되게 하고 싶다면 단일 인용 보호로는 그 해결 방법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죠. 에코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중 인용 보호를 통해서 오늘의 날짜는 역인용 보호로 묶고 자, 이렇게 엔터를 치게 된다면 이중 인용 보호는 단일 인용 보호와는 다르게 역인용 보호나 백스페이스나 달러 사인은 특수 문자로 인식을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엔터를 치면 이렇게 오늘의 날짜는 데이트의 실행 결과와 함께입니다. 이렇게 사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단일과 역인용 보호의 차이점, 그 다음에 아니죠. 단일과 이중 인용 보호의 차이점, 그러한 가운데 역인용 보호의 쓰임 좀 이해가 되셨을 텐데요. 한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특수 문자 중에는 이렇게 달러 사인이 있는데요. 달러 사인과 함께 나오는 값은 쉘에 선언된 변수로 인식을 하게 합니다. 그냥 달러와 어떤 값이 아니라 쉘 변수로 인식을 해서 그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으로 인식을 하도록 쉘이 구문 분석 과정에서 문자열을 파싱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쉘 변수 중에서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패스라는 쉘 변수가 있는데요. 그 패스가 가지고 있는 쉘 변수에 저장된 값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값을 찍는 거, 에코가 적당하겠죠. 그래서 에코와 함께 패스를 적게 되는데 달러 사인이 없이 패스를 주면 쉘은 그냥 패스로 인식하는 것이죠. 이게 아니라 쉘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찍을 것이기 때문에 특수문자 달러와 함께 패스를 입력하면 패스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는 값이 에코를 통해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쉘은 이 값을 인식을 할 때 이거는 패스라는 변수에 저장된 값을 지금 그 에코한테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구문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에서 단일 인용 보호와 함께 패스를 사용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예측이 되겠죠. 단일 인용 보호로 감싸여 있는 특수 문자는 그대로 문자 값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냥 달러 패스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러나 더블 인용 보호와 함께 사용이 된다면 이중 인용 보호로 감싸져 있는 내용 중에 특수 문자는 사전 정의된 기능이 제거가 되는 것은 단일 인용 보호와 같지만 단 이러한 달러 값인 경우에는 이중 인용 보호는 예외 처리로 그냥 특수 문자로 인식을 한다. 이런 거를 우리가 PPT에서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지금 이런 역인용 보호나 요 달러 문자값 요 두 개에 대한 예를 통해서 단일과 이중의 차이점, 인용 보호의 차이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마저 백스페이스와 관련된 것, 백슬래시와 관련된 것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와 함께 단일 인용 보호에서 일단 파일을 생성을 해놔야 되겠네요. 지금 asterisk.doc라는 파일을 생성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설명이 되었었고요. 자, 생성이 됐습니다. echo라는 명령으로 단일 인용 보호를 주고요. 파일을 삭제할 건데 지금 echo에 주어지는 인자는 그대로 화면에 출력이 되지만 출력이 되는 내용 중에 어떤 실행 명령도 넣고 싶은 것이죠.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그냥은 안 되죠. 역인용 보호와 함께 사용을 해야 되겠죠. rm이라는 명령어를 쓰고요. 역인용 보호 안에 그 다음에 asterisk.doc를
삭제를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주면 안 되겠죠. 특수기능, 아스테리크의 특수기능을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와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역슬래시와 함께 asterisk.doc를 삭제하겠다. 엔터를 치면 삭제가 될 것이냐? 그냥 문자열로 인식이 돼서 에코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일 인용부호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나오는 특수문자는 모두 다 사전 정의된 기능이 제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문자열로 보여지는 거고요. 그렇지만 인용부호 중에서 이중 인용부호를 사용을 한다면 역인용부호로 RM 특수문자 기능을 제거해야 되니까 역슬래시와 doc 이렇게 해주고요. 다시 역인용부호로 감싸고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친다면 예외죠. 이중인용부호는 단일과 다르게 이런 문자는 예외적으로 특수문자로 인식을 한다. 나머지는 똑같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엔터를 치면 파일 삭제만 에코가 됐고요. ls를 해보면 asterisk.doc라는 파일이 없습니다. 명령어가 수행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특수문자, 일부의 특수문자와 함께 인용부호의 활용 사례 4가지, 단일 인용부호, 이중, 백슬래시, 역인용부호에 대한 어떤 차이점, 사용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쉘을 통해서 어떤 명령어나 문장을 입력을 할 때 필요하다면 특수문자의 기능을 사용을 해야 되겠다. 또는 제거를 통해서 그냥 보여지는 문자열로 써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인용부호를 판단을 해서 그리고 이 4개의 인용부호 중에 어떤 거 써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판단에 의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구문 분석과 관련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쉘의 기능 중에 다음의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쉘의 기능 중에서 입출력 재지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닉스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표준 입력, 표준 출력, 표준 에러 파일이 자동으로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은 모두 로그인 쉘이 수행 중인 터미널을 의미하는데요. 원격 접속이나 로컬 접속을 통해서 가상 터미널이 생성이 되면 로그인 쉘에 의해서 수행되는 프로세스들은 터미널에서 입력받는 것을 표준 입력이라고 하고요. 터미널에 출력하는 것을 표준 출력, 그리고 에러가 발생이 돼서 터미널에 출력이 되는 것을 표준 에러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출력 재지정은 수행 중인 프로세스가 입출력 대상으로 표준 입력과 표준 출력, 표준 에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경로의 파일로 재지정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표준 입력에서 들어오는 입력을 파일에서 받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입력 재지정이라고 하고요. 명령의 실행 결과나 에러 상황을 터미널에 출력하지 않고 파일로 대체하는 것을 출력 재지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표준 입력, 표준 출력, 표준 에러는 숫자로 정의가 되는데요. 시스템 콜을 이용해서 파일을 오픈하면 정수형으로 된 파일 디스크립터 값이 리턴이 되는데요. 파일 디스크립터는 오픈된 파일의 식별자 역할을 합니다. 자, 모든 프로세스들은 터미널을 지칭하는 표준 입력, 표준 출력, 표준 에러가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을 지칭하는 파일 디스크립터를 가지게 되고요. 표준 입력은 0, 표준 출력은 1, 표준 에러는 2라는 정수용으로 지칭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 입출력 재지정에 대한 특수문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자, 입력 재지정은 이렇게 좌측으로 꺾어진 문자값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별도의 파일을 통해서 수행 중인 프로그램에 입력을 주게 되는, 터미널을 통해서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파일을 통해서 프로그램에 입력을 전달을 하는, 이때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자, 출력 재지정에 사용이 되는 문자값이고요. 프로그램이 수행이 된 결과가 터미널로 출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파일에 출력이 되는 이런 경우에 출력 재지정이 사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출력 재지정 때 사용되는 문자값이 2개가 나왔는데요. 자, 얘는
프로그램의 수행 결과가 해당되는 파일로 재지정이 되긴 하는데 출력 재지정과 좀 다른 측면은 뭐가 있냐면 어펜드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는 파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날아가고 새롭게 생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어펜드가 돼서 사용이 되고요. 두 번째에 있는 출력 재지정은 기존에 존재하는 파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일의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날려버리고 새롭게 지금 현재 수행된 결과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어펜드가 되는 스타일이니까 해당되는 어떤 시나리오에 맞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을 통해서 입출력 재지정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상 터미널을 띄워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테스트 서버인 리눅스 서버에 기존의 로그인을 통해서 사전에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 워킹 디렉토리에는 두 개의 파일이 지금 이 디렉토리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ls-l을 하면 수행 결과는 표준 출력으로 출력이 됩니다. 자,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출력 재지정을 통해서 별도의 파일로 ls.txt라는 파일로 출력 재지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이제 표준 출력에는 수행 결과가 나오지 않고요. ls를 해보면 ls.txt라는 파일이 생겼네요. moa라는 명령으로 ls.txt라는 파일의 내용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 수행했던 ls-l의 실행 결과가 ls.txt라는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출력 재지정의 사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펜드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출력을 재지정하는 경우에 어펜드를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파일이 존재하더라도 날려버리고 새로운 내용으로 저장을 할 것이냐. 자, ls-l을 하고 다른 명령을 해볼까요? ps라는 명령을 해보겠습니다. ps가 어떤 명령인지는 지금 현재 굳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실행하면 실행 결과가 화면에 출력이 되는 이런 내용이 화면에 출력이 되는 그런 형태로만 일단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ps의 실행 결과를 리다이렉션을 해보겠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ls.txt로 똑같이 주어보도록 하죠. 기존의 ls.txt라는 파일에는 ls-l의 수행 결과가 저장이 되어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엔터를 치고 moa로 ls.txt 파일을 살펴보면 ls-l의 결과가 없죠. 자, 이래서 하나짜리 꺽쇠를 주고 출력 재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파일의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날려버리고 새롭게 파일이 생성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앞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PS를 하는데 두 개의 꺽쇠를 주고 출력 재지정을 하면 엔터를 쳤고요. moa를 통해서 ls.txt 파일을 열어보면 출력을 해보면 자, PS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앞서서 실행했던 PS 결과가 또 저장이 됐죠. 자, 이렇게 어펜드가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재지정을 할 때 어펜드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기존에 있던 파일의 내용을 날려버리고 새롭게 저장을 할 것인지, 그건 여러분들의 사용 방법에 따라서 처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출력 재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자, ls-l의 결과를 표준 출력으로 출력이 되던 것을 리다이렉션, 출력 재지정을 하겠다. 뭘로? ls.txt로 출력 재지정을 하겠다. 자, 이렇게 파일 디스크립터 값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moa로 보죠. ls.txt를 보면 어펜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ls-l의 결과만 나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파일 디스크립터 값은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 앞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지정을 안 하고 그냥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런 경우 만약에 ls-y를 실행을 할 건데 사실 ls의 명령 중에 -y라는 옵션을 얻거든요. 그래서 엔터를 치게 되면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에러의 어떤 내용은 표준 에러로 출력이 되겠죠. 역시 터미널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러면 인밸리드하다, -y라는 옵션을 없다. 이러한 에러 내용이 표준 출력으로 터미널에 출력이 됐고요. 표준 에러로 출력이 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이것을 역시 출력을 재지정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런 경우에 표준 에러로 나가는 것을 출력 재지정하려면 ls-y를 하고요. 표준 에러로 나가는 것을 출력 재지정하겠다. 어디로? ls.err로 엔터를 치면 만약에 ls-y의 실행 결과가 에러가 발생이 된다면 원래는 표준 에러로 출력이 됐어야 됐겠지만 지금 ls.err로 출력 재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면에는 터미널에는 어떤 내용이 출력되는 것이 없어야 되겠죠. 자, 이렇고요. 사실 ls-y를 실행하면 에러가 발생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지금 터미널에 출력되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ls를 해볼까요? ls.err이 생겼네요. moa라는 명령으로 ls.err을 파일의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표준 에러로 출력이 됐어야 됐던 것들이 출력 재지정을 통해서 ls.err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유닉스 명령을 사용을 하시면서 입력 데이터를 파일로 전달을 하거나 특정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파일로 남기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입출력 재지정을 통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편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쉘의 다음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쉘의 기능 중에서 파이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는 유닉스 시스템의 편리한 장점 중에 하나이고요. 쉘은 파이프 기능을 지원해서 앞명령의 수행 결과를 뒤에 오는 명령의 입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다른 명령으로도 이어서 반복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이프 기능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 입력의 효율성이나 출력 결과의 가공 또는 필터링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파이프는 앞으로 배울 유닉스 명령을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만 그 활용성을 설명하기가 쉬운데요. 일단은 개념을 이해하는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본문에서도 여러 부분에서 그 활용도가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 조금씩 그 사용 방법을 추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파이프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유닉스 시스템의 개발자라면 파이프 기능을 직접 프로그램에서 구현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시스템 콜로 파이프 명령이 지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유닉스 시스템에서 시스템 프로그램을 배우게 되면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IPC라는 것이 있게 되는데요. IPC는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의 약자이고요. 하나의 운영체제에서 수행 중인 프로세스 간의 통신 기법을 이야기합니다. IPC 기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파이프입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자,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고요. 1번이라고 칭해 보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고요. 2번이라고 칭해 보겠습니다. 1번과 2번 프로세스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IPC 중에서 파이프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당연히 1번과 2번 프로세스는 하나의 운영체제에서 수행 중인 프로세스여야 하고요. 자, 파이프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프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1번이 수행이 돼서 그 실행 결과를 표준 출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파이프로 라이트를 했고요. 자, 그리고 2번 프로세스는 표준 입력으로부터 데이터를 읽는 것이 아니고 파이프에서 리드를 해서 그 값을 읽어간다. 자, 이렇게 되면 1번이 출력한
실행 결과를 2번이 읽어가게 되는 것이죠. 파이프를 통해서 데이터들이 움직임이 있었고요. 라이트를 했고 여기에서는 리드를 해간 것이죠. 자, 이렇게 유닉스에서는 하나의 운영체제에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이프는 이러한 식으로 추상화해서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프로세스 간에 파이프가 연결이 돼서 한쪽에서 파이프로 데이터를 라이트하면 다른 쪽의 프로세스가 그 데이터를 파이프에서 리드하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파이프는 여러 IPC 중에서도 단방향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측면은 아니고요. 자, 쉘은 입력된 명령어가 파이프 기호를 통해서 분리돼서 입력이 되면 내부적으로 두 개의 명령어 간에 파이프를 생성해서 앞명령의 출력 결과가 표준 출력으로 가는 것을 파이프로 출력되게 하고요. 뒤의 명령이 표준 입력에서 입력 데이터를 읽으려고 하던 것을 파이프로부터 읽어가도록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앞명령의 출력 결과가 뒤의 명령의 입력으로 들어가도록 조절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앞명령이 기본 데이터를 만들어내게 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뒤에 오는 명령이 원본 데이터를 가공함으로써 원하는 목적의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복수의 유닉스 명령을 효율적으로 연동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명령어를 알면 알수록 파이프를 사이에 두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별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짤 필요가 없이 내가 알고 있는 명령어가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100%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가공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파이프를 통해서 일단 원본의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파이프를 통해서 뒤에 오는 명령어로 데이터를 다시 파이프를 통해서 입력을 줘서 새롭게 데이터를 좀 가공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파이프 명령을 아직 우리가 명령어를 많이 배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앞에 있는 명령과 뒤에 있는 명령이 파이프를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측면으로만 일단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실습을 위해서 가상 터미널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미리 접속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자, ls를 해보면 현재 디렉토리에 많은 파일들이 있네요. ls-l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파일이 25개가 넘기 때문에 지금 한 화면에 다 출력이 되지 않고 스크롤이 된 상태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파이프의 장점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자는 ls-l을 통해서 해당되는 내가 찾고자 하는 파일이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파일이 현재 많이 해당되는 디렉토리에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파일이 있는지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파이프를 통해서 필터링을 해보도록 하죠. 내가 찾고 싶은 파일은 ls.txt라는 파일이 해당되는 디렉토리에 있는 건가? 자, 이 관점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 ls-l의 결과를 누구한테 주면 그걸 쉽게 알려주는 명령이 있는 것이냐? grep이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뒤에서 충분히 배우게 될 텐데 grep이라는 명령은 필터링을 할 때 사용하는 자주 사용이 되는 명령인데요. grep과 함께 주어진 인자 ls.txt를 줬는데요. grep과 함께 주어진 인자가 해당되는 입력에 존재하면 그 키워드가 있는 라인을 표준 출력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이프와 함께 ls-l의 결과를 파이프를 통해서 grep의 입력으로 전달을 해주면 그 내용, 입력된 내용에 ls.txt라는 파일이 있다면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없다면 출력이 안 될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사용자는 간단하게 많은 양의 파일이 스크롤이 되는 거를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없이 있느냐 없느냐 ls.txt라는 라인이 화면에 출력이 되느냐 아니냐로 금방 원하는 목적을 달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엔터를 치면 해당되는 라인이 나오죠. 그래서 ls.txt라는 파일에 해당되는 디렉토리에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ls-l의 결과를 엔터를 칠 건데, 지금 현재 몇 개의 라인이 출력이 되느냐, ls-l을 하면 요걸 알고 싶다. 그러면 일일이 요 스크롤을 시켜서 하나씩 내가 세볼 것이 아니라 그걸 또 도와주는 유닉스 명령이 있죠. 유닉스에는 500여 개의 명령하나 유틸리티가 존재하고요. 무엇이 존재하는지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면 이렇게 파이프를 통해서, 또는 꼭 파이프가 아니더라도 직접 여러분들이 구현하거나 고민할 필요 없이 유닉스에 존재하는 명령을 사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목적을 금방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ls-la에서 리턴되는 결과가 몇 개의 라인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우리가 눈으로 세보는 것이 아니라 파이프를 통해서 이 명령의 출력 결과를 뒤에, 파이프 뒤에 나오는 명령으로 던져줄 건데요. wc라는 명령이 있고요. -l 옵션을 주면 라인의 숫자가 몇인지를 리턴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파이프를 통해서 wc가 입력을 받게 될 거고요. ls-l의 결과는 파이프로 출력이 됩니다. 자, 엔터를 치면 26이 나오네요. 26 라인으로 출력이 되나 봅니다. ls-l의 결과가 굳이 세어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파이프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두 가지의 사례를 드렸고요. 파이프를 통해서 원하는 어떤 값을 가공을 하거나 필터링을 하는 그런 사례를 여러분들은 보셨고요. 나중에 뒤에서 본문에서 여러 군데에서 또 이 파이프의 기능이 나오게 되니까 그때 또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다음 쉘의 기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쉘의 기능 중에서 작업 제어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은 쉘에 의해서 수행이 되게 되는데요. 쉘은 해당되는 명령을 실행을 시키면서 실행 모드를 포그라운드 모드 또는 백그라운드 모드로 실행을 합니다. 여기서 포그라운드 모드란 표준 입출력을 가지고 수행하는 프로세스의 실행 모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백그라운드 모드란 표준 입출력을 갖지 않고 터미널의 뒤에서 수행 중인 프로세스의 모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작업 제어란 포그라운드 모드와 백그라운드 모드를 전환하는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쉘이 수행하는 프로세스는 포그라운드 모드로 수행이 되는데, 쉘에 입력되는 명령어 뒤에 특수문자인 %, 기호가 붙게 되면 이것은 명시적으로 백그라운드로 수행이 되도록 쉘에게 사전 정의된 특수문자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작업 제어 기능은 5장에서 추가적인 명령과 함께 다시 설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용어를 좀 이해하는 정도로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쉘의 기능의 마지막 소개로 쉘 스크립트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쉘 스크립트는 쉘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는 명령어들을 모아서 만든 배치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명령어의 조합이 반복적으로 매번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 쉘을 통해서 일일이 입력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쉘 스크립트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훨씬 편리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쉘 스크립트는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구장을 통해서, 별도의 챕터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쉘 스크립트의 용어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9장에서 세부적으로 쉘 스크립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쉘의 기능에 대해서 5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쉘은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어나 어떤 문자들에 대해서 구문 분석 과정을 거치면서 특수문자인지 아니면 인용 부호가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정의된 기능이 꺼져야 되는지, 입출력 재지정이 사용이 됐는지, 또는 파이프가 사용이 됐는지, 그리고 쉘이 수행해야 되는 명령어를 백그라운드로 실행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일일이 체크를 하고 분석이 된 대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쉘 변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번 강좌는 여기서